한국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 유럽 군사 전문가는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토마스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연구하며 동아시아의 군사력과 방산 산업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방산 시장을 연구하며 각국의 군사 전략, 무기 기술, 방산 협력 관계를 분석해 왔으며 특히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기술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방산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확인해 왔기에 이 국제 군사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기회였어요. 올해 포럼의 핵심 주제는 글로벌 군사력 비교, 방산 기술력과 무기 개발, 국제 군사 협력 및 안보 전략이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역학 관계에 대한 토론이 큰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서 발표를 듣고 있었고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의 표정과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사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리우 장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군사력 재평과 중국의 우위였으며 시작부터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의 발표를 경청하며 동시에 그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궁금해졌습니다. 국제 포럼에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한 만큼 그는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증명하려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력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중국이 개발한 각종 첨단 무기와 군사 훈련 장면들이 차례로 등장했으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했어요. 그는 여러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를 설명했지만 그 수치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필기를 하며 그의 주장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군사 포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나 숫자가 아니라 그 수치들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었어요. 그러나 리우 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중국군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국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의 발언은 점점 더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중국군에 비해 전력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만약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 특수부대가 단 하루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그의 발언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듯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리우 장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띠었고 몸짓도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발표를 경청하던 참석자들도 점차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을 꼼꼼히 기록하며 그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표는 논리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과장된 수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서 중국군의 전력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만한 국가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을 언급할 때는 마치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한국의 방위 능력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덧붙였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주장을 이해하려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다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부는 그가 과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미묘한 미소를 띠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그의 발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에 더 힘을 실으며 한국군이 전력적으로 중국군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무기 체계를 직접 언급하며 그것들이 중국이 개발한 기술을 단순히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산업은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아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의 연구 성과를 따라가며 그것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띄운 슬라이드에는 중국과 한국의 무기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한국의 K2 전차가 중국의 최신 전차 모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도 중국의 공군 전력 강화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어요. 또, 한국이 최근 선보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중국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중국군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한국군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전력적으로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격과 체력 면에서도 중국군보다 열등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국군이 근본적으로 싸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회의장 내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학술적인 토론에서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일부 참석자들이 이미 발표 도중부터 반박할 근거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이례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영국 소속 한 장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리우장의 발표 초반부까지는 진지한 태도로 듣고 있었지만 한국군이 신체적으로 열세이며 중국군과의 전면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오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건 다소 지나친 주장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도 리우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항상 중국에 의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진 저는 리우장의 발표를 계속 지켜보면서도 동시에 그의 발언이 과연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왔기에 그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할 준비를 했고 회의장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 내용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군이 한국군을 단 며칠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군사적 분석이나 전략적 평가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리우장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중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중국은 20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병력 면에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이며 동원 가능한 전력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기술 역시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무기 개발이 중국 기술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저는 한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논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한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어조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력 규모가 군사력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냉전 시대의 소련이 서방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유했지만 그들이 전장에서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병력 수가 아니라 작전 수행 능력, 군사 기술의 수준, 훈련 체계, 그리고 실전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군의 최근 실전 경험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질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지지하는 듯 보였고 일부는 리우장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리우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소 굳어진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중국군은 대규모 실전 경험은 많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군사 훈련과 모의 작전을 통해 실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력은 단순한 전쟁 경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통한 정보전, 사이버전, 드론 작전 등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군은 수십 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지속적인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으며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 경험 역시 풍부하여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왔어요. 게다가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보다는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정밀 타격 능력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 무기 체계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으며
무인 전투기 및 자율 방어 시스템을 활용한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병력 숫자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구시대적인 접근법이 아닐까요? 리우장은 즉각 반박하려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먼저 또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덧붙여 질문이 있습니다. 영국 방산 기업 소속 군사 전문가 레이첼 하워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현재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품질과 신뢰성 문제로 인해 서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무기가 단순한 기술 모방에 불과하다면 왜 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중국의 무기가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유럽과 미국, 심지어 일부 아시아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레이첼의 질문이 던져지자 회의장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쪽에서는 다소 긴장된 기색이 보였고 반면 유럽연합 측 참석자들과 유럽 방산 관계자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리우장은 한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 간방산 계약은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동맹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무기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는 서방의 편견 때문이지 기술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의 답변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이 그렇게 자체 기술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왜 최근까지도 해외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 KF-21 전투기, LSAM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직접 검토해보았고 그 성능에 대해서는 회의장에서 계신 여러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 중국이 최근 발표한 몇몇 무기들은 기존 한국이나 서방 무기 체계와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레이첼의 질문이 끝나자 회의장은 더 조용해졌어요. 많은 참석자들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발표 슬라이드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중국이 최근 개발했다고 주장한 신형 전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기술 구조까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최근 선보인 일부 신형 전투기도 KF-21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기 디자인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경로를 추적해보면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보이죠. 제가 화면을 넘기자 몇몇 참가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측 참석자들은 이미 중국의 기술 복제 문제를 알고 있었던 듯했고 몇몇 아시아 국가 관계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우장은 불쾌한 듯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억측입니다. 현대 무기 시스템은 일정한 설계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한국을 모방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군사 연구소와 기술력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복이 있죠. 실험 중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보고가 있던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을 마치자 몇몇 참석자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텔스 전투복 프로젝트는 중국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신기술 중 하나였지만 실전 테스트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어요. 리우장은 이를 반박하려 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뚜렷한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고 회의장에 있는 다른 참석자들은 저와 레이첼의 발표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 참가자인 박민수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반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있으며
신형 전차와 전투기 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국군과 달리 한국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전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덧붙였어요. 게다가 부정부패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군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위 장교들이 예산을 착복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철저한 군사개혁과 투명한 방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국제적인 방산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리 후장은 점점 더 반박의 여지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가 내세운 논리는 실체적인 근거보다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군의 방산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강조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자 그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다소 짜증이 섞인 듯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찌됐든 중국이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며 병력과 자원,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이 중국을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상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AI 무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차를 개발해도 결국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포기하고 오로지 중국이 강대국이니 무조건 이긴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발언에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명조차 없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제적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은 강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건드린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전쟁과 달리 현대전에서는 국가 간의 동맹과 국제적 반응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침공하려 한다면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이뤄질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 내에 있던 유럽 관계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어요.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중국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건들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다시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럽과 미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리 후장은 이제 더 이상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힌 채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고 회의장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신뢰도에 무게를 싣고 있었어요. 회의가 마무리된 후 몇몇 유럽과 중동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군과 방산 기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연구 자료를 공유하며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산업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그날의 논쟁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 분석과 논의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군사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으며 감정적 주장이나 역사적 왜곡으로 쉽게 흔들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포럼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편향된 주장과 논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연구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다음 연구를 위해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